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나라 밖 소식 알아보는 순서인데요. 보도국 국제부를 연결합니다. 박근표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자 먼저 이 미국인들의 지역 이주 관련 소식이군요. 네네. 이 미국인들이 남부와 서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올해도 이어졌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인들이 일자리와 온화한 기후 조건 등을 찾아 남부와 서부 해안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올해에도 이어졌습니다. 미국 인구 센서스국이 발표한 주별 인구 추정치를 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6년 동안 인구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주는 내륙 북부 일리노이, 가장 많이 늘어난 주는 남부 텍사스입니다. 지난 6년간 일리노이 주 인구 규모는 4만 명이 줄었습니다. 인구 규모가 감소한 주는 춥고 눈이 많은 중북부와 동북부의 주에 몰렸습니다. 반면 텍사스 인구는 지난 1년 사이 43만 2천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남부와 서부 해안주 인구가 크게 늘었습니다. 인구조사국 측은 남부와 서부의 인구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2016년 현재 미국 인구의 38%가 남부에 24%가 서부에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는 지난해보다 0.7% 늘어난 3억 2,10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18살 이상은 지난해보다 0.9% 늘어난 2억 4,9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7%를 차지했습니다. 네, 땅이 넓으니까 따뜻한 곳이 아무래도 선호가 되겠네요. 다음은 이 중국의 해외 기업 사냥 소식이군요. 이 중국의 실적이 처음으로 미국을 꺾었다. 자,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중국의 해외 기업 인수합병 실적이 미국을 처음으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올해 공개한 해외 인수합병 실적은 2,193억 달러, 우리 돈 262조 원으로 7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반면 미국의 해외 인수합병 실적은 지난해보다 다소 후퇴한 2,176억 달러에 그치면서 근소한 차이로 중국에 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올해 발표한 해외 인수합병 건수는 모두 745건입니다. 규모로는 중국 화공이 스위스의 세계적인 종자회사 신젠타를 467억 달러에 인수한 것이 가장 컸습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그러나 중국 정부가 연화 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해외 인수합병 승인 심사를 강화하고 자본의 해외 유출을 철저히 통제하려 하고 있어 해외 인수합병이 올해 정점을 찍을지도 모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합법적인 거래조차 한전 승인을 까다롭게 만들어 내년 1분기에는 인수합병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중국 정부의 새로운 정책, 간접적으로는 자본 통제로 인해 최근 해외 인수합병에 거센 역풍이 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글로벌 인수합병 규모는 3조 6,9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4조 6,600달러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글로벌 인수합병 규모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일본 소식인데요. 이 비정규직에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비정규직에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포함한 기업 대상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은 그동안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일치하는 방식 계획을 주 과제로 내걸고 개선한 방안을 준비해왔습니다. 지난해 현재 정규직의 평균 소득은 월 324만 원이지만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60% 정도인 202만 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현장에서 시행되면 객체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부 지침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기업은 인건비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에 신중동이 강해 실현되기까지는 난항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본 경제단체 게이드아일랜드도 기존 방식이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앞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서 이번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YTN 국제부의 박금표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이 세월호 참사 당일 그날의 진실에 대해서는 아직도 묻혀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최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세월호 사건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의혹이 등장했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파장이 커질 것 같습니다. 이 관련 소식을 세월호 변호사로 잘 알려진 분이죠.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2014년 6월 세월호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서 해경 상황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았다. 자, 의원님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론 보도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나오는데요. 네. 우병우 수석이 직접 전화를 건 것처럼 보도된 부분도 있고, 네. 또 청와대와 법무부가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관계는 좀 더 조사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 최근에 그 청와대에서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인데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의 판사들에 대해서 사찰 논란이요? 네, 사찰했다는 문건이 공개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구체적인 사건에까지 이제 개입을 했다라는 의혹이 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전반적으로 청와대가 사법부, 법원과 검찰 조직에 지대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해 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우려 이런 것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또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세월호 승객 구조를 방기했던 이 당시 해경 123 정장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검찰은 적용하려고 했는데 네. 이 청와대 이제 우 수석이 막았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이 부분도 좀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수사팀 같은 경우에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을 때는 혐의 사실로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어놨다가 네. 정작 영장을 청구할 때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그 내용을 넣지 못했다. 뭐 이런 의혹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역시도 마찬가지죠.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의 방향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면서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의혹이니까 팩트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 계속 주셨는데요. 자, 하지만 만약에 가정법으로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가 되는 건가요? 뭐 정치적인 의미를 떠나서 형법상으로도 꽤 큰 범죄를 구성합니다. 네. 형법에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시는데요.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과거에요, 이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이 직위를 네. 이용해서 울산지검의 내사 사건을 종결하도록 압력 행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네네. 이때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왔었나요? 대법원이 이때 판결한 내용을 좀 보면요, 지시 선상에 있는, 그러니까 지시를 할 수 있는 그 라인 선상에 있는 상급자가 전화 통화를 통해서 어떤 사건의 어떤 처리 결과나 방향에 대해서 언급한 것만으로도 네.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네. 판결을 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관련돼서 여쭤본 건데 네네. 당시 검찰이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서 결국 이 해경 서버를 압수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수사를 이어갔던 만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대법 판결은 여기에 반하는 거네요? 아닙니다. 이게 대법 판결도 그렇고 네. 지금 이 사안도 그렇고 직권남용이라는 범죄는요. 직권을 남용한 어떤 행위를 통해서 현실적 어떤 결과를 낳을 필요를 네. 낳아야 된다는 그런 요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네. 직권을 남용해서 어떤 직무 수행에 방해를 끼칠 위험만 창출이 돼도 직권남용에 해당하도록 되어 있는 추상적 위험범입니다. 소위. 그래서 이 경우에 결과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서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하더라도 최초의 이런 압력 행위에 의해서 최초의 영장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못한 그래서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범죄를 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범죄를 구성하는 데는 결국 서버 압수가 실행됐다 하더라도 문제가 네네. 없어 보인다. 자, 이 박 의원님 세월호 특조위 활동 하셨잖아요. 특히 활동을 한 건 아니고 가족분들을 법률적으로 조력을 했었죠. 그때 조력을 이제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세월호 변호사 이런 별명을 얻으셨는데, 근데 특조위 활동 진행 과정과 관련해서 네. 혹시 뭐 청와대나 혹은 뭐 우수석에 좀 이 압력 행사 정황 이런 것을 보고 느끼셨던 적은 없나요? 사건 수사 당시에 굉장히 이제 기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서 네. 가족분들이 왜 이렇게 수사가 더디냐라고 여러 차례 항의했던 기억을 제가 네.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특조위가 만들어져서 특조위가 진상조사할 때는 뭐 이미 여러 언론에서 보도됐던 것처럼 뭐 해수부 문건이라고 해가지고 BH를 조사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여당 추천 의원들은 집단적으로 사의를 표명해라 뭐 이런 내용이 담긴 네네. 문건이 발견되기도 했었고 또 실제 그 문건대로 여당 추천 의원들이 움직이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청와대라든지 또는 여러 정부 기관에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나 수사를 방해해왔다라는 느낌은 수차례 받은 바가 있습니다. 느낌은 수차례 받으셨다. 자, 이 일전에 저희 YTN 라디오와 인터뷰를 하셨을 때요. 네네. 그때 이 국정원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진상조사 필요하다 이런 주장하셨거든요. 예. 지금 20대 국회에 이제 들어가 계시니까 네. 그럼 국정원 관련한 단서도 뭐 혹시 추적하고 계시거나 좀 나온 정황이 있습니까? 뭐 사실 최근에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쪽에서도 보도를 했던 것처럼 네. 뭐 여러 가지 어떤 정황상 국정원이 이 세월호라는 배 또는 청해진이라고 하는 선조와 네. 연관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들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수사나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추상적인 의혹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도 좀 진척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그럼 아까 이제 처음 여쭤봤던 보도로 돌아와서요. 네. 이 검찰의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네. 자, 여기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보세요? 압력을 행사할 정도로. 예, 이 전산 서버는 참사 당일 9시 14분 정도부터 이루어졌던 해경과 청와대 간의 한라인 통화 내용을 비롯해서 네. 해경하고 주고받았던 문자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압수수색해서 검찰이 보게 된다면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무슨 지시를 했는지가 소상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 아마 이 청와대가 여러 가지 어떤 지휘 책임이라든지 또는 구조 방지에 대한 책임 부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우병우 수석은 좀 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버를 좀 웬만하면 압수수색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것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해경 상황실의 전산 서버는 검찰이 압수를 한 거잖아요? 예, 예. 그럼 그 지금 기록 내용들은 공개가 돼 있습니까? 일부가 2014년에 있었던 국정조사 때 제공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검찰이 압수수색한 부분을 특조위가 다시 받아서 특조위가 지금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그럼 특조위가 본 결과 뭐 청와대에 불리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던가요? 뭐 최근에도 보도되는 것처럼 그 청와대는 참사 당시에 혼란 그리고 이제 청와대의 어떤 대응의 미비를 언론 탓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그랬죠. 네. 특히 이제 YTN의 전원구조 오보에 따라서 이 혼란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서버에서 나온 그 녹음 파일을 보면은 YTN 보도가 있은 4분 정도 지난 후에요. 청와대가 직접 해경을 통해서 전원구조가 전원구조된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확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좀 청와대의 어떤 언론 탓, 이것은 좀 사실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좀 더 내용을 좀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청와대가 자기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법적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지시를 한 내용도 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뭐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자료들이 많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대목 탄핵 정국 그리고 내일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 출석 예정인데요. 5차 청문회 관련해서 이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이 논란을 조금 확대해 보면요. 네. 핵심적인 문제는 이렇게 보입니다. 압수수색을 못하게 막거나 특정 혐의는 적용하지 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법부나 혹은 뭐 검찰 이런 수사 과정에 청와대의 이런 개입, 외압이 실제로 좀 비일비재하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비일비재하면 안 되는 건데요. 그렇죠. 박근혜 정부 들어서선 좀 이런 의혹들이 많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관련해서도 네. 구체적인 어떤 수사 방향이나 방법에 대해서 또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사실 알려지고 있죠. 그 네. 가운데서 뭐 윤석열 검사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었었고요. 네.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서는 좀 이런 일들이 실제로 비일비재했던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좀 가지고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최근에 말이죠.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나는 게 네. 특검을 임명하기 전에 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제 언론에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 이 청와대가 검사들을 조이는 방식은 인사권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대목이 있었어요. 네. 그렇다면 이 검사들의 아킬레스건 결국 이 인사를 지렛대로 청와대의 뜻을 검찰에 직간접으로 좀 행사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네. 이런 관행은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범죄가 범죄 아닌 것이 될 수는 없겠죠. 네.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기관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인사 등을 빌미로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런 업무를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 했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특히 이런 행위는 이제 사법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교란시키고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시킴으로써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를 보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뭐 종종 있어 왔다라든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라든지 이런 말로 이게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제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요. 이제 이 권한대행이죠. 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것 뭐 잘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내용상으로는 날선 공방이 많이 오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세월호 사건 수사 당시에는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좀 연관성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느냐에 관련돼서도 그것이 이제 우병우 수석 쪽의 압력이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는 반면에 네. 황교안 법무부 장관 쪽의 이야기였다라고 얘기하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확히 어느 쪽에 압력 행사였는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라도 황교안 국무총리에 대한 조사나 수사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조사나 수사도 필요하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세월호 특조위는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시한이 종료되면서 더 이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추가적인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지금, 아마 국민들은 잘 모르고 계실 텐데요. 이 민주당 내에 특조위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 의원님 입장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서 진상이 규명돼야 될 부분은 대통령의 당시 행적인 세월호 7시간뿐만이 아니라는 것이 네. 지금 막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수사에 관련된 외압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프로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애초에 이제 선박의 어떤 운영 관련된 부분도 좀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알겠습니다. 특조위가 다시 활동을 좀 해야 됩니다.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특조위는 사실상 종료된 상태라서 다시 특조위를 좀 만드는 그런 입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의원님,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아유, 새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대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올뉴 말리부가 자신있게 선보이는 말리부 프로미스 프로그램. 구매 후 한 달 내 마음이 바뀌면 새 차로 교환 또는 환불까지 놀라운 혜택. 지금 경험해보세요.
12월 31일까지 출고 고객 대상, 제휴할부 이용, 탁송료 등 제반 수수료 고객 부담,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이게 헝그리 정신이야. 너 배고파? 나 롯데리아. 인터넷 안 켜. 롯데리아 홈서비스 검색해. 앱 다운받아. 2번 받아. 전화 걸어. 1600-9999.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롯데리아 홈서비스 데이. 이벤트 막 무대뽀로 터져. 안 시키면 배반이야. 롯데리아. My name is what? 투자를 튼튼하게. My name is KB증권. 자산을 든든하게. My name is KB증권. 내일을 탄탄하게. My name is KB증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My name is KB증권. 한가인입니다. 당신의 화장대 위엔 응축 에센스가 있습니까? 정관장 홍삼 오일과 희석하지 않은 홍삼 응축수로 진하게. 처음 만나는 응축 에센스. 동인비 진 에센스. 좌우로 정렬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오빠도 좌우로 한번 불러보세요. 네? 오빠는 2588 대리운전을 3년째 부르신다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2588 박서연. 인기 있죠? 2588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들으시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